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율리아 라투넨코입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입니다. 아직 제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이 유튜브에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댓글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르시시스트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영상은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마치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영상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의 관계에 수년, 심지어 수십 년 동안 갇혀 지내며 자신의 건강을 잃고 그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 가졌던 모든 자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르시시스트의 파트너가 되는 사람들이 매우 자주 공동 의존적이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공동 의존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완성되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즉 보통 아이가 청소년기에 이미 해결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과제들입니다. 공동 의존이란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발생했을 때를 말합니다. 성장 과정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성숙한 어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어른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청소년, 심지어는 5에서 7살짜리 어린이로 남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생물학적 나이는 사람의 심리적 나이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방임이나 가혹한 대우 혹은 완전한 무관심을 겪었다면 이것 역시 아이의 정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성장시키지 않으며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아이는 결국 성장해서 공동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사랑과 의존을 구분해야 하며 사랑이 곧 의존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성숙하고 공동 의존적인 사람이 관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은 일종의 유아기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사랑이란 엄마와 아이가 하나로 융합되는 것과 같다고 느끼죠. 로맨틱한 열정에 빠진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가 느끼는 감정과 거의 비슷합니다. 모든 호르몬, 모든 감정, 쾌감, 기쁨,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느낌까지 모두 똑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그 사람이 가진 실질적인 독성 징후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개 나르시시스트는 관계 초반에 자신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천국 같은 환상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는 피해자가 앞으로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최고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없었던 진정한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공동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심리적으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명목상으로는 부모가 있을 수 있지만 그들 자신도 어린 시절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온전하고 심리적으로 성숙한 부모가 되어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인생에 나르시시스트가 들어오게 되고 그가 가장 먼저 제안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에게 부모가 되어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여러분에게 훌륭하고 좋은 엄마, 다정하고 완벽한 엄마나 아빠가 찾아온 것처럼 그런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보통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0세부터 3세까지 엄마와 아이 사이에서 애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애착의 유형이 형성되는, 애착의 기초가 되는 시기입니다. 만약 엄마가 연령별 심리학에 관한 자녀 양육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고 엄마 자신이 상처를 받았으며 자신의 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엄마는 자신의 아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 아이는 결국 성장해서 군복 의존적인 사람이 됩니다. 최소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것이 경계성 또는 나르시시즘, 성격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미성숙한 부모는 아이 그리고 한 인간의 건강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르시시스트 파트너가 나타나면 그게 여자든 남자든 여러분은 일종의 환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계속 그렇게 좋을 것이라는 환상 말이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항상 일종의 양극성 장애와 비슷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그네이고 감정의 쉐이커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한 극에서 다른 극으로 계속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 그 파트너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것입니다. 사랑하고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피해자와 나르시시스트의 모든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관계의 초반의 나르시시스트나 여성 나르시시스트는 여러분이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만들어주지만 그 후에는 매우 독성이 강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혹은 그녀가 다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시기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 환상, 그때처럼 달콤하고 로맨틱하고 설탕처럼 달콤한 쇼가 있었던 그 시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환상, 모든 것이 다시 로맨틱한 관계의 초기 단계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이 환상이 실제로는 피해자를 심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파괴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스트레스와 끊임없는 걱정은 결국 사람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다시 돌아올 수 있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으면 여러분이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야만 나르시시스트가 다시 처음에 로맨틱하고 사랑이 넘치며 융합된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완벽한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은 존재라는 환상을 재현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그럼 평생의 융합이 가능하다는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요, 그런 일은 안 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한 번이라도 드러냈다면 그것이 바로 롤러코스터의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년 동안 이 롤러코스터에 휘말려 정신적, 신체적 자원을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관계를 다시 달콤한 로맨스의 단계로 되돌릴 수 있다는 환상은 버리세요. 따라서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환상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은 자신의 독립성을 키워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도 바로 떠날 수 없다면, 즉 이 사람을 떠날 만한 자원이 없다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정상이에요. 공동의존적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오히려 일반적인 시나리오이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자원을, 특히 경제적인 자원을 키울 시간을 스스로에게 주라고 조언합니다.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희생자는 종종 파트너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스스로를 자립적으로 부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수백만, 수십억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재정적 혜택이나 생활의 편리함이 있다 해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 단축에 대한 대가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여러분은 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대학을 졸업하거나 온라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과정을 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런 기회를 찾아보세요.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도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목표를 세우고 찾아보세요. 사실상 저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의 딸이나 아들 역할을 그만두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인생 시간과 건강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즉시 그를 떠날 수 없다면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아시다시피 그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교육을 받거나 나중에 그를 떠나기 위해 어떤 재정적 자원을 모으는데 그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맥, 지인, 친구들도 그의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원도 받으세요. 그들과의 관계를 구축하세요.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들은 수치심을 매우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친구들이 무언가를 알게 된다면 그건 그들에게 치명적인 힘이 됩니다. 수치심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가 소중하게 여기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또한 아마도 그의 인맥이나 지인 그리고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나중에 그와 분리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에는 나쁜 점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르시스트도 당신의 자원을 이용하니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상호 이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이용당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대가가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인식하고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한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공동의존성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할 만한 심리학 서적이라면 어디에서든 공동의존성은 혼자서 극복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사의 개입 없이 이를 극복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반드시 심리치료사와 이 문제를 다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인스홀드의 공동의존에서 벗어나기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 책에서 이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르시시스트와는 경계를 확실히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이를 위해서는 두려움이나 죄책감 없이 아니오와 멈춰 같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나르시시스트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반응적인 사람들로 어떤 트리거에 매우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주 면밀하게 잘 관찰하고 나르시시스트가 여러분을 도발해서 일으키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갈등에 너무 성급하게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과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그룹 치료를 통해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나르시시스트 뒤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올 수 있다는 두려움이 여러분의 동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평생을 그들과 반복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외로움과 무력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역시 바로 그 공존 의존성과 미성숙함의 일부입니다. 이 감정은 아직 부모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어른이 되었는데도 갑자기 이 성인 생활에서 무력하고 속수무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것이 우리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결과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그리고 또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독성이 있을 수 있다는 첫 신호가 보일 때 바로 그 독성을 차단하고 경계를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잘라내며 본질적으로는 이런 나르시시스트가 매우 많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장애가 매우 깊은 인간의 트라우마와라는 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 성격장애가 없더라도 나르시시스트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남을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경계성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90%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나르시시즘적인 세상입니다. 즉 도원하거나 가르치려 들거나 비판하거나 우월감을 드러내는 시기죠. 우리는 인간의 자존감이 낮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람이 자존감과 관련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모의 자녀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는 부모의 무관심한 태도를 단순히 부모의 무지함이라고 부릅니다. 모두가 잘 아는 너무 많이 들어 진부해진 그 말이 모든 것은 우리의 어린 시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불행은 어린 시절 상처를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치유 노력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나르시스트 파트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분리는 심리적인 분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리적인 분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주 멀리 떨어져 살고 스스로 충분히 돈을 벌며 살아갈 수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죄책감이나 감정적 연결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부모님께 아니요 또는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부탁에는 기꺼이 네라고 대답하고 즐겁게 도와드릴 수 있지만 어떤 부탁에는 죄책감 없이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선택하세요.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죄책감을 피하려고 한다면 이는 분리 과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반복해서 우리 삶에서 나르시시스트적인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그들은 관계 초기에 멋진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제안에 매우 쉽게 유혹당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분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나르시시스트적인 파트너를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 저는 건강한 이별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와 함께 앉아서 작별 저녁 식사나 점심을 마련하고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감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감사를 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에게도 고마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제 나르시시스트 파트너와 헤어질 때 저는 그를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정말 아끼고 잘 대해주고 싶지만 함께 계속 살아갈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것에 대해 너에게 정말 많은 감사를 느끼고 있어. 하지만 내가 너에게 감사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 나는 너에게 서운함도 있고 분노와 화도 있어. 그리고 이런 감정들도 괜찮아. 그리고 나는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고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는 걸 보고 있어.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리고 나는 네가 평생 좋은 친구로 남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어. 정말 그렇게 됐어. 나는 이미 20년이 넘도록 내 전 남편과 우정 어린 친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안타깝게도 그는 나르시시스트였지만 하지만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는 것도 꽤 즐거울 수 있어. 그러니 만약 가능하다면 다른 단계로 다른 관계의 질로 넘어가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특히 여러분에게 공동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최소한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매우 공격적이고 매우 독성이 강하며 어쩌면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다면, 왜냐하면 나르시시스트 파트너는 보통 신체적 영향이나 신체적 폭력에는 잘 이르지 않고 여러분의 생명을 빼앗겠다라고 위협하지도 않거든요. 하지만 조작, 협박, 위협에 의존하는 그런 파트너들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놓여 있다면 이 경우에는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률 전문가의 상담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법적으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기록을 남기세요. 만약 그 사람이 위협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여러분이나 아이를 겁주면 경찰을 부르세요. 즉, 변호사, 법률 전문가,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등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그런 독성 있는 사람에게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이미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르시시스트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통 겁이 많고 자신보다 강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보다 더 강한 것은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대화하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짐을 싸고 이사를 가는 것이 정말로 두렵다면 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세요. 주민이 있을 때는 나르시시스트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지, 어떻게 생각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독성적인 수치심이 있어서 그것이 피해자가 그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돕습니다. 또는 이사를 도와줄 수 있는 친한 친구가 없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훌륭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은 적이 있다면 자신을 돌보지 않는 한 앞으로도 또다시 그런 관계에 빠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이것은 제 채널 성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의 노고에 대한 여러분의 작은 감사의 표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7단어 이상으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유튜브는 짧은 댓글은 반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모든 활동에 정말 감사드릴 거예요.